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최근 고려 거란 전쟁이 인기를 끌면서 덩달아 고려시대의 역사도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참 반가운 현상이지만 안타깝게도 고려의 수도가 지금의 개성이었고 그 중심지가 대부분 한반도 북부 지방이다 보니까 백제, 신라, 조선과는 다르게 고려의 흔적을 우리 눈으로 보고 체험해본 경험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고려가 다른 우리나라의 역사에 비해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생경한 이유일 텐데 그렇다고 남한의 고려시대 유물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랍니다. 남한에 남아있는 고려시대 유물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에는 이명관이라는 객사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고려시대 관아 건물인데요. 오늘날 이명관은 복원한 것이지만 그 정문인 산문만은 그대로 전해지고 있어 국보 51호에 지정되었죠. 이명관의 산문 물루에 걸려있는 이명관이라는 현판은 공민왕이 직접 쓴 공민왕의 친필이랍니다. 보호의 구조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독특한 구조를 띠고 있죠. 지금까지 전해지는 이명관의 산문은 그저 문이기에 온전한 건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온전한 건축을 소개해드리자면 안동에 있는 봉정사의 극락전과 영주에 있는 부석사의 무량수전이 있습니다. 둘 모두 정확한 창건연대는 알 수 없지만 원 간섭기 이전인 것만은 확실하답니다. 안동의 봉정사와 영주의 부석사 모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되어 있죠. 현재 학자들은 안동 봉정사의 극락전이 영주의 부석사 무량수전보다는 더 오래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래서 봉정사 극락전은 남한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이랍니다. 안동의 봉정사 극락전은 국보 15호이며 전문가들만 아는 봉정사 극락전의 백미가 있으니 바로 극락전에 작게 그려져 있는 복화반입니다. 이 복화반은 다른 건축물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그림으로 고구려 벽화에서만 확인된다고 합니다. 즉 고구려 양식을 반영했다는 뜻입니다. 영주에 있는 부석사의 무량수전이야 말할 것도 없이 가장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건축물이죠. 무량수전은 미술사학자, 건축학자들이 이견 없이 우리나라 최고의 목조 건축물로 뽑는답니다. 고 최순우 미술사학자는 무량수전에 대해 이렇게 평론했는데요. 멀찍이서 바라봐도 가까이서 쓰다듬어봐도 무량수전은 의젓하고도 너그러운 자태이며 근시안적인 신경질이나 거드름이 없다. 무량수전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지체야말로 석굴암 건축이나 불국사 돌계단의 구조와 함께 우리 건축이 지니는 참멋, 즉 조상들의 안목과 그 미덕이 어떠하다는 실증을 보여주는 본보기라 할 수밖에 없다. 부석사의 무량수전은 국보 18호입니다. 이 외에도 고려시대 건축들을 보자면 충남 예산 수덕사라는 절의 대웅전 또한 고려시대 때 만들어졌습니다. 국보 49호인 수덕사 대웅전은 기둥과 기둥 사이가 유난히 넓어 시원스러운 맛을 내는 건축물인데요. 이용준 교수는 수덕사 대웅전에 대해 대웅전의 벽면은 아무런 수식 없이 흰색과 노란색 단장으로 저 조용한 아름다움이 돋보인다. 그것은 그림을 그리지 않음으로써 그린 것보다 더 큰 그림 효과를 얻어낸 것이다. 더욱이 가로 세로의 면 분할이 가지런한 가운데 넓고 좁은 리듬이 들어가 있고 둥근 나무와 편편하게 다듬은 나무가 엇갈리면서 이루어낸 변주는 우리의 눈맛을 더없이 즐겁게 해준다. 그리하여 수덕사를 답사했을 때 내가 가장 오랜 시간 머무는 장소는 저 대웅전의 측면이 한눈에 들어오는 오른쪽 꽃밭 한 귀퉁이로 되어 있다 라고 묘사하셨죠. 마지막으로 경북 영천에 있는 은혜사 거조암의 영산전이 있습니다. 국보 14호인데요. 거조암은 은혜사로부터 4km 정도 떨어진 암자랍니다. 영산전은 고려 말이었던 1375년 우왕 직위년도에 지어졌습니다. 정면 7칸짜리 건물로 높이에 비해 옆으로 퍼져있는 앉음살을 통해 위압적이지 않고 포근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건축의 색상이 안락한 느낌을 더해주는데 영산전 특유의 색상은 마치 인간의 피부 살색과 닮아있어 더 정감이 갑니다. 이렇게 안동 봉정사 극락전,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예산 수덕사 대웅전, 영천의 은혜사 거조암 영산전이 남한에 남아있는 고려시대 4개의 건축물이랍니다. 석조 조형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이전 통일신라 시대에는 3층 석탑이 가장 기본이 되는 매뉴얼이었습니다. 고려시대로 접어들면서는 3층만을 고집하지 않고 여러 층의 다층탑이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신라, 고구려, 백제 영토였던 지역에서는 그때의 전통이 계속 내려오고 있었기에 고려시대 석조 조형물은 지역성이 컸습니다.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곳에선 다각다층 석탑이 만들어졌는데 가장 유명한 예시가 강원도 평창, 월정사에 있는 8각 9층 석탑일 겁니다. 국보 48호죠. 이런 고려의 다양한 석탑의 문화는 원나라 간섭기 때 원나라를 통해 들어온 밀교의 영향으로 더 화려해집니다. 밀교는 원나라 시대에 유행했던 불교의 이단 종교입니다. 밀교의 영향으로 화려함을 극대화하여 만든 석탑이 국보 86호인 경천사지 10층 석탑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을 한 번이라도 다녀오신 분이라면 이 석탑을 잊지 못하실 텐데요. 로비 끝에 박물관의 천장에 닿을 정도로 우뚝 자리하고 있는 석탑이 바로 이 경천사지 10층 석탑입니다. 우리나라 석탑은 거의 대부분 우리 산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화강암으로 만드는데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무려 대리석으로 만들었습니다. 탑의 1층에는 고려 말 권문서족들이 원나라 황제와 황후였던 기황후의 복을 빌기 위해
만들었다고 적어두었습니다. 구한말 순종 황제 당시 일본 국내 대신 다나카 미쓰아키가 석탑을 마음대로 해체한 후 일본으로 반출시켜버렸습니다. 내막을 알게 된 대한매일신보의 창간인 겸 영국 언론인이었던 어네스트 페델이 경천사지 10층 석탑의 무단 반출 문제를 공론화했고, 조선 총독부 측에서는 일본에 있는 경천사지 10층 석탑을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데라우치 조선 총독은 조선의 문화재는 총독부에서 직접 관리하겠다며 일본 본국에서부터 가져온 것이었죠. 해방 후 경복궁에 전시해 두었다가 보존상의 문제로 인해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긴 거랍니다. 승탑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완벽한 조형성을 갖추었다고 평가받는 국보 54호 전남 구례의 연곡사 현각선사탑 또한 고려시대의 승탑입니다. 또 하나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고려시대의 조형물은 국보 41호에 해당하는 용주사제 철단간입니다. 아마 청주분들은 많이들 아실 텐데요. 옛날에는 사찰마다 깃발을 달았습니다. 단간이란 그 깃발을 다던 깃대입니다. 단간은 주로 돌로 만드는데 청주에 있는 용두사지 철단간은 철로 만들었죠. 높이 무려 13m의 단간으로 원래 철통 30개를 위로 이어붙인 형태였으나 지금은 20개만 남아있습니다. 지금 용주사는 없어졌고 오로지 이 철 단간만 남아있는데, 용주사 자리는 오늘날의 청주시의 번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용두사지 철단간은 청주 도심 한복판에 혼자 우뚝 솟아있죠. 용두사지 철단간 중 세 번째 철통에는 이 철단간과 관련된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용두사지 철단간이 제작되었던 연대는 중풍 33년 2월 29일, 그러니까 고려 4대 왕인 광종 13년 서기 926년이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고, 단간을 세우게 된 과정과 그 의미, 그리고 시주한 승려 및 기타 시주자들의 명단까지 열거하고 있죠. 불상을 살펴보자면 고려 초에는 철로 만든 철불이 유행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하남 하사창동 철조 석과 열의 좌상이 있는데 철불 중에는 가장 큰 철불이랍니다. 이 불상과 마찬가지로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철조 비로자나 불절상이 있는데 과거 법정 스님이 이 철불의 사진 하나만 방에 걸어두었다고 하죠. 이 외에도 고려 초에는 강력했던 지방 호족들의 영향력으로 인해 독특한 불상들이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논산 관촉사의 석조 관음 보살입상, 강릉 한송사지 석조 보살 좌상, 평창 월정사 팔각구층 석탑에 석조 보살 좌상 등이 있습니다. 원 간섭기 때는 역시 밀교의 영향으로 불상도 화려해지는데,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 중인 윤왕자 금동 보살 좌상, 국립춘천박물관에 있는 금동 관음 보살 좌상, 호림박물관에 소장 중인 금동 세지 보살 좌상 등이 있습니다. 딱 봐도 원나라 간섭기 밀교가 지향했던 미술상이 어떤 건지 느껴지시죠? 또 합천의 해인사에 가면 희랑대사의 초상 조각도 있습니다. 희랑대사는 무려 태조 왕건 때의 고승으로 고려시대 유일한 초상 조각이죠. 이때 우리의 조상님들은 이렇게 생기셨던 겁니다. 하지만 역시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미술이라 하면 고려청자죠. 고려청자의 정확한 시작 시점은 알 수가 없지만 10세기 후반에서 11세기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려에는 삼국의 도기기술을 계승한 신라의 도기문화가 축적되어 있었고, 통일신라부터 바다를 통해 중국의 도자문화가 전파되고 있었죠. 11세기 고려청자의 가마가 전부 중국과 가까운 서해안과 남해안 일대에 집중되고 있는 이유랍니다. 청자 자체는 중국에서 시작했지만 중국 송나라가 내후 외환에 시달리면서 청자의 생산력이 떨어지자 고려는 자체적으로 청자를 개발해내기 시작했고, 고려만의 청자를 구분하기 위해 고려청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고려가 자체적으로 지적했던 고려청자의 색깔은 중국인이 보기에도 처음 보는 빛깔이었습니다. 인종 때 고려를 방문한 송나라 사신 서긍이 고려 방문 후 고려의 풍속에 대해 저술한 선화봉사 고려도경에는 고려인은 고려청자의 영롱하고 신비스러운 이 빛깔을 비색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고려청자의 비색을 묘사하는 문구로 비가 그친 뒤 갠 하늘색이란 뜻의 우후 청천색이라고도 하며, 중국 송나라의 학자 태평노인은 그의 저서 수중금에서 분야별 공예품의 최고작을 꼽을 때 도자기 편에서는 고려비색 천하제일이라며 고려청자를 꼽기도 했습니다. 11세기에서 12세기 고려청자는 주로 아무것도 그리지 않는 순청자였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보 94호이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청자 참외 모양 병인데요. 일제강점기 때 어느 도굴자가 고려 17대 왕인 인종의 무덤 장릉을 도굴하다가 이 청자를 꺼내고 조선 총독부에 팔아버렸습니다. 인종의 무덤 출토품이니 아마 인종시기 고려를 방문했던 서긍이 봤던 청자가 이런 류의 청자였겠죠. 이 작품 하나만 봐도 과연 우리 조상은 곡선을 가장 예술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해줍니다. 고려 청자는 대몽 항쟁기 직전에 상감 기법을 고려 청자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상감이란 도자기, 철제, 금속판, 목재 등의 원하는 그림을 음각으로 파내고 파낸 홈에 같은 재료를 박는 공예 기법으로 한국사에서는 고대 시절부터 발전시켜온 기술이랍니다. 이 기법을 고려 청자에 넣어 그림을 그리면서 상감 청자가 탄생하였죠. 고려 청자를 생산하던 도요는 주로 남서해안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급 청자를 만들어내던 도요는 강진과 부안이었다고 하죠. 상감 청자의 그림으로는 주로 나무, 꽃, 오리, 학, 구름, 수풀 등이 있습니다. 귀족 문화의 정수라고 하지만 압도적인 화려함은 없죠. 고귀하고 저교하고 은유적입니다.
일종의 정중동의 미학이죠. 특히 학을 많이 그렸는데 고 최순우 미술사학자의 평론을 다시 한번 빌리자면 옷같이 푸르고 갓맑은 살갗 위에 검고 희게 수놓인 상감의 아롱진 무늬들이 마치 흘러간 고려 문화의 꽃 그림자처럼 차가운 청자 살갗 위에서 파시시 숨을 쉬고 있다. 학은 고려 사람의 마음속 하늘을 나는 하나의 꿈이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고려 말 왜구들의 노략질이 심해지면서 해안가에 있던 도요들이 쑥대밭이 되었고 고려 청자의 맥도 끊겼죠. 이렇게 남한 땅에 남아있는 고려시대 대표적인 유물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우리에게 고려시대 유물이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그만큼 또 귀하기에 여행 도중 고려시대 유물을 본다면 눈길 한번 더 보내주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